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지금부터는 세액 감면이랑 공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감면이랑 공제는 소득세상의 감면 공제도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어떤 다른 법문에도 감면과 공제 조항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많이 활용되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거를 많이 문의를 주시고요. 어, 요게 이제 다른 거는 사실 뭐 세액공제나 감면이 그렇게 내용을 찾아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크게는 없어요. 그 요건에 맞는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이 어려운 내용들은 없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 조금 넣었냐면 이제 요건이 어느 정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혜택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당연히 되겠거니 하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받으시려면 미리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하셨다가 내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때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이런 내용 몰랐는데 해당될 것 같아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검토를 하셔서 넣으시면 5년 동안 최대 소득세가 100% 감면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고 이제 요게 워낙 혜택이 크다 보니까 실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조사가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정이 어떻게 될 예정인지, 그거까지 같이 한번 살펴드려 볼게요. 일단 이 부분은 그 조특법 6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신규 사업자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만 보면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니까 나는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이니까 당연히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말 그대로 창업이라는 게 세법상으로 창업 요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창업했어 창업가야 할 때 창업이 아니라 더 제한적인 의미의 요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신규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실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자 대표자가 청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요. 요거는 청년들 너네 창업 많이 하고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해서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만 나이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이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한 35세, 6세 정도 되시면 되고요. 이제, 나는 사업자 등록 낼 때는 청년이었는데, 사업자 등록 내고 나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청년이 아니에요. 이게 5년 동안 감면 받는데, 그 5년의 기간 내에 34세를 넘어버렸어요. 나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 일 기준입니다. 사업자 등록 일.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 일에 내가 만 나이로 여기에 해당되시면 청년 사업자예요. 청년 신규 사업자. 근데 이제 병영을 이행하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 36세에 창업을 했어요. 근데 병영은 2년 정도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36세에서 2세를 빼서 34세로 봐줍니다. 그래서 이게 딱 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걸려. 그러면은 해당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이게 감면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보시겠죠. 그러면 이제 대상자가 누군지는 알았어. 그러면은 창업으로 보는 요건은 어떤 건데 이게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어, 일단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을 신규로 창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업종은 뭐든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세 분류를 따라요. 그래서 업종이 이렇게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업종이 음식점 중에 카페, 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를 가보시면 카페나 바는 음식점이 아니에요. 비음식점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바를 하는데 와인 바를 하는데 파스타가 메인인 곳이 있어요. 예, 파스타나 뭐 음식 같은 거 많이 팔면서 술을 곁들이는 곳인데 바인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실질 따라가요. 그 매출에 어떤 게 많이 차지하는지, 음식점 상호에 바가 있는지 없는지, 원래 바라는 거를 내려고 그 컨셉에 내세웠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사업을 내실 때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그래야 내가 상호에 괜히 뭐 땡땡바 이런 거를 걸었다가 너 음식점 이름부터 바인데 너가 어떻게 음식점이냐? 너는
요거는 주류를 파는 전문점이지 음식점은 아니야 하고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종을 내가 이제 이런 데 걸친 업종을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업종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는 내 수입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가장 큰 게 내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이 같이 겸해지는 그런 통신 판매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도소매업은 이 업종에 해당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 온라인 성격도 있지만 오프라인 성격도 있는 좀 특수한 업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안에서 딱 구분되지는 않아요. 그때는 이분의 매출이 과연 어떤 거로 최종적으로 많이 발생되는지 그분은 주문 자체를 다 이 인터넷으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의 대부분의 루트가 이제 그런 인터넷으로 관리되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신 판매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했는데 이런 좀 업종이 특이한 거인 경우에는 이걸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없는 게 기타 개인 수리 서비스업이 없어요. 근데 기타 개인 수리 서비스업에 보통 학원, 이제 뭐 필라테스, 아니면은 뭐 미용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아예 안 되시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창업세액 감면은 애초부터 안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듣는 분들 중에서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내가 이미 요거는 해당이 없어. 난 청년도 아니고 그리고 업종도 해당이 안 돼. 예, 청년 아니어도 요 요건에 해당하시면은 일반으로도 가능은 하거든요. 감면율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뭐 다 합쳐봐서 안 돼 하셔도 이제 그 내가 기존에 하던 업종 말고 세 분류상의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하시면 다시 이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거래처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원래는 안 되는 업종을 하고 있었는데 음식점을 새로 오픈하게 됐어. 음식점이 해당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세팅을 하셔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에는 이제 대표자 요건이 있는 거고 업종 요건이 있고 그리고 소재지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는 세법상 창업에 해당돼야 돼요. 그래서 이 소재지는 이제 지금 뭐 내용이 되게 블라블라 복잡해 보이는데 원래는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역 아니냐 바뀌냐로 나눴어요. 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라는 표현은 수도권 정비법에 있는 이제 규정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흔히 부르는 수도권이라는 서울 경기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권 안에서도 여기 너무 과밀해. 여기서 사업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규정한 더 제한적인 지역이 있거든요. 그걸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 대해서 그 안에서 창업을 하면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50%. 예. 그리고 그 밖에서는 청년은 100%. 청년이 아닌 사업자가 창업을 하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 역에서는 이제 0%. 해당이 없죠. 그 밖에서는 50% 이렇게 감면해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너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청년 세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더 나눌게. 지금 지역이 너무 서울로 몰리는 것도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지역을 수도권 밖, 원래 있던 수도권 밖, 그리고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역 밖에 수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요거는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이게 좀 엉망이긴 한데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는 행정구역상 수도권 외가 있고요. 여기가 가장 혜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많이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감면율도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뭐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요 밖이 여기에요. 청년은 100% 5년간. 그리고 청년 외에는 50% 감면을 해줬어요. 그리고 요게 수도권인데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과밀억제권역이 이 수도권 안에 있는 구역을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정비법에 가서 보시면은 지역이 쫙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기 안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한테 50% 감면, 여기 안에서 창업을 하는 일반인한테는 감면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역, 요 사이 지역은 뭐냐?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묶였어요. 요 부분은 똑같이 100%, 50%를 해줬는데, 지역을 두 개로 나눠서 해줬는데, 이제 너무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역을 세 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26년부터 창업을 하신다면 많이 달라져요. 26년부터는 이 수도권 밖에서 청년이 창업을 했다. 1번 구역에서 창업을 하면 100%. 수도권 이 2번에서 창업을 했다. 요 미미한 수도권 외곽 있죠? 75%.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 안, 서울 포함 여기서 했다 하시면 50%고요. 일반의 경우에는 청년보단 당연히 감면율이 낮으니까 이 비수도권 요 1번 구역에서 했다 하면 50%, 수도권 여기 일반 2번에서 했다 하면 25%로 감면율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 사업을 개시할 목적이 있다. 근데 요거 될 것 같아. 하시면 올해 창업을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이 감면율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제 감면율이 깎여요. 이렇게 수도권이 원래는 100%였죠. 이 2번 부분이 100%였는데 이제는 75%로 깎여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세법상 창업 요건도 한번 봐야겠죠. 어, 이제 말이 거창한데 한마디로 너가 남한테 사업을 사와서 그 사온 것 중에 50% 미만으로 자산이 있어야 돼. 즉 내가 음식점을 권리금 주고 인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인수했을 때 거기 인테리어 같은 걸 내가 다 갖고 오면 나는 창업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인테리어를 다 덜어내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요. 그러면은 나는 창업입니다. 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요거 세 분류로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표준 지금 박빛나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그 25년에 서울에서 창업하면 청년의 경우 50% 감면 받습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에요. 그 지금은 3번에 해당되시는 거죠. 50% 감면 받아요. 예. 26년부터는 요 부분이 감면율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실 거면 25년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같은 종류의 사업은 그 세 분류를 따지는데 요거는 통계청에 가셔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음식점업은 대분류로 분류되거든요. 그 안에서도 계속 분류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거기상 세 분류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죠. 근데 2026년에 75% 감면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 이제 이 수도권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권 표현이 이게 좀 어려워서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도권 안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 역 안이 있는 거고요. 역에 대해서 이제 감면율 제한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 역 3번에 해당되는 구역이 전에는 청년일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줬는데, 이제는 이게 여기 그 외곽 2번 부분 있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은 1, 2는 여태까지 다 100%로 감면을 해줬는데 26년부터는 이 2번 부분에 한해서 75%로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을지 조금 설명이 복잡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파주시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의 파주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이 안 되는 수도권이에요. 2번에 해당되는 동네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 표상. 네, 표상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파주시는 여태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외곽 지역으로 무조건 밖에서 100% 감면을 해줬어요. 예. 근데 이제는 이 2번으로 분류돼서 75%로 감면된다는 얘기고, 요 확인은 수도권 정비법에 들어가셔서 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검색하시면 별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표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수도권 안에는 이 지역이 들어가고 과밀 억제권역 안에는 이 지역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서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수도권 정비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근데 이제 요 지역만 보고 하시기에는 좀 업종이나 이런 것도 다 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세무사한테 한번 상담을 받기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청년분들이 요거를 사업장을 어디에 내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요런 내가 서울에 살아.
서울에서 사업을 해. 여기서 내면 여태까지 50%예요. 근데 여기다가 내면, 부산에 내면 100%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악용해서 내가 부산에서 사업도 안 하고 살지도 않는데 여기에 어떤 공유 오피스, 그냥 요새 8만 원이면 어떤 우편함을 빌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에 어떤 경우에 사업자가 200개, 300개, 500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여기 실태 조사를 했어요. 이런 공유 오피스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창업을 뭐 사업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너 부인해야겠네. 해서 이 감면을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내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곳에 한해서 요거를 받는 게 좋아요. 이런 옛날에 컨설팅 기법이었는데 그게 많이 조사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요거를 그냥 기존 사업을 이어받은 걸로 봐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상호나 이걸 갈았더라도 같은 그 알맹이, 같은 실질을 가지고 법인으로 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이 되지 않으세요. 폐업도 마찬가지예요. 실태조사로 부인되면 일단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내가 100% 감면을 받았다. 그럼 원래 내가 낼 소득세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토해내고, 그리고 내가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냈어야 되는 세금이 100만 원이면 내가 이제 100% 감면받아서 0원을 냈겠죠. 그러시면은 이제 다시 내야 될 세금은 본세 100만 원에 과소신고 가산세 10%인 10만 원. 네, 플러스 이제 늦게 내는 거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연간 8%로 붙어요. 100만 원에 8%. 즉 내가 1년 뒤에 걸렸다. 그러면은 본세 100만 원에 가산세 18만 원을 더 내셔야 돼요.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서 사업을 했네, 안 했네는 뭐 출퇴근 기록표, 거기에 어떤 면적 사진, 예,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라던가 이런 실질 자료 가지고 증빙을 해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유 오피스에서 우편함에 창업을 하신 경우에는 사실 증거로 내세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도 굉장히 작게 돼 있고, 그게 뭐 이렇게 실질로 실태조사해서 보러 가도 말이 안 되는 규모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요새 문제돼서 많이 좀 소득세를 추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서를 보시면 이게 이번 5월에 이제 신고하실 때 보게 될 신고서예요. 그래서 여기 종합소득 금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유형에 따라서 집계된 이 종합소득 금액을 말하고요. 이제 이 우측을 보시면 여기 소득 유형별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세로로 한 줄 한 줄 한 줄 명세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사업소득도 있고 무슨 소득도 있으면 이렇게 명세서가 써서 요 금액이 소득 금액이 합쳐져서 요 종합소득 금액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팁인데요. 오셨으니까 그 종합소득 금액이 이제 여러분의 금융 생활을 할 때 어떤 지표가 돼요. 그래서 요게 낮으면 당연히 세율 구간도 낮고요. 그러면 세금도 당연히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세나 뭐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대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을 누락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매출 누락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진짜로 손실이다. 근데 내가 대출이 필요해.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낮게 잡혀 있겠죠. 내가 손실이면은 마이너스로 잡힐 거고, 그리고 내가 매출을 누락하면 경비는 많이 넣는 게 사람 심리고, 매출은 누락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 누락이 있으면은 경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이제 소득 금액이 많이 낮겠죠. 그 경우에는 요걸로 금융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출 계획이 있으시거나 어떤 집을 살 계획이 있다 하시면 무조건 세금만 생각해서 소득을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관련된 세금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낮게 신고해 두시면 나이가 조금 어리시다, 30대 후반이시다 이러면 집을 살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집도 투기과열지구는 당연히 내 소득의 원천 증빙까지 내셔야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셔야 되고, 요거는 증빙까지는 안 들어가요. 내가 자금을 어떻게 형성했다 하는 관련 서식만 들어가는 표가 있어요. 그거를 계약하시고 나서 30일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하시면서 내셔야 돼요.
아니면은 비조정 대상의 6억 이상 집에 대해서도 그걸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시면서 내가 신고한 나의 어떤 갖고 있는 돈 대비 이런 소득금액 신고한 게 몇 년치가 너무 낮아. 그러면은 국세청에선 아니 그 최초 조사가 나오는 데는 한국부동산 거래원이거든요. 그 거래원에서는 이상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하시는 거래처들한테는 좀 꼼꼼하게 대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뭐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봐요. 그리고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사정에 맞춰서 세금을 차라리 더 낼지언정 나중에 주택 때문에 조사 나오지 않게 대출이 가능하게 이렇게 사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대출 받으려면 최소한 얼마 소득 금액은 돼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1,000만 원은 되셔야 돼요. 1,000만 원이 즉 내 이제 변제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좀 고려를 못 하세요.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신고를 이례적으로 맡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놓치셔서 나중에 대출하시거나 집 살 때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요 소득 금액을 항상 본다는 거. 네, 요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원천세는 그 1,000만 원의 경우에는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종합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은 되셔야 대출기간 이용이 가능한 최저소득이에요. 최저소득. 예, 1,000만 원까지도 더 낮게 되면 대출이 거의 안 나오세요. 그래서 이 대출을 좀 받으셔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하시면 반대로 그 대출 상담사한테 먼저 내가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세금만 낮춘다고 요게 무조건적으로 나의 금융 생활에도 유리한 건 아닙니다. 연쇄적인 효과를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원천세는 가볍게 살펴보고 질문을 받을 건데요. 이제 원천세가 뭐냐면 소득의 지급자가 이제 소득을 받는 자한테 원래 소득을 받는 자가 본인이 세금이 발생되는데 그거를 지급자가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는 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냐면 회사의 개수는 그 실제로 우리 납세자의 개수보단 적거든요. 즉 회사 한 개에 납세자가 뭐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는 애를 때려잡는 게 국가 입장에선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는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그 이제 수도권 내에서 도소매는 10%까지부터, 최소 10%부터 이제 산출세액에서 감면율을 적용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되는 업종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요게 만약에 해당이 되시면, 요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런 데 좀 찾아보시고 진행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는 없어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안 돼서 일단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어떤 소득이 여기에 해당되시냐면 이게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꼭 해야 돼? 라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내가 누군가한테 이자를 주는 지급처, 주로 은행이 해당되시겠죠? 그리고 사업소득을 지급해줘. 이 사업은 사업자만 있다고 사업소득이 아니라 3.3% 세금 떼고 프리랜서 알바를 고용하는 내가 줄 때도 사업소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소득을 내가 줄 때, 근로자한테 급여를 줄 때, 연금을 줄 때, 기타 소득을 줄 때, 퇴직금을 줄 때, 내가 그 사람 세금을 대신 일정 부분을 떼와서 내가 국가에 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 가산세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하셔야 내 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고요. 반대로 이제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주로 급여가 해당되시는데 급여를 지급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는 요 내용에 대해서 신고하고 요 세금을 대신 징수해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는 뭐 세전연봉, 세후 월급 차이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 포함돼서 그러시거든요. 이제 4대 보험이랑 그리고 그 근로에 대한 소득세에서는 이제 매월 일정 요율로 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전급여는 그걸 떼기 전에 우리 계약상의 연봉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소득세랑 4대 보험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떼고 주면서 그걸 대신 이제 그 소득을 주는 지급처에서 원천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시게 돼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해당되시는 분이 내가 지금 하는 사업장이 한두 명이다 하면 내가 직접 신고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는 탭이 다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3명 이상이다. 아니면 어떤 노무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다. 뭐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 아니면 4대 보험 근로자가 뭐 2명 이상이다. 이러면 이제 세금적인 처리 외에도 4대 보험에 하셔야 되는 처리가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는 까다롭거든요. 과태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가 한 명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세무사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 세무사가 이런 업무를 대행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여기 밑에 있는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이렇게 주는 게 이제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이 3가지가 있으세요. 4대 보험 근로자가 있고 정규직 근로자, 사업소득자가 있어요. 3.3% 떼고 프리랜서로 내가 고용할 수 있어요. 알바분들, 음식점 알바, 뭐 강사분들 이런 분들이고요. 아니면 소득이 좀 적다. 그럼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세법상으로는 나눠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노동법상으로는 모두 다 근로자예요. 그래서 모두 다 주휴수당의 의무가 있고요. 모두 다 퇴직금에 해당되는 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법 안에서도 소득세와 부가세의 차이가 있고, 어, 근로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원천세 간이 세액표가 있어요. 근로자 원천 간이 세액표가 있는데 보통 9%, 10%, 11% 이렇게 3가지를 두고 있는데 금액이 한 100만 원 초반, 1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30만 원 이하 정도 월 급여가 되시면 그 달에 이제 떼가는 원천세는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원천세를 떼가지고 신고하고 납부하실 의무는 없죠. 네, 그런 금액이 있는데 이제 다만 그 금액 이상이면은 이제 원천세가 일부 발생이 되시고 연말정산으로 그 납세자한테는 들어갑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원천세 신고는 했는데 원천세를 위택세에도 신고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요거는 정답은 네입니다. 왜냐하면 원천세라는 게 그 대상자의 국세랑 지방세를 모두 포함해서 일컫는 말이거든요. 근데 국세는 이제 그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9%, 10%, 11%로 매겨지는 세금을 이제 세무서에 내는 행위고요. 그 세금의 10%를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그 근로자분이 이제 거주하는 소재지에 이제 뭐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소득세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나면 국세가 있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처리를 둘 다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홈택스는 이제 국세만 하다 보니까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택스라는 지자체에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전산인데요. 거기서 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가지를 항상 같이 더블로 하셔야 돼요. 일정 금액 이하셔서 소득세 내실 게 없으면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네, 원천세 신고도 안 하셔도 돼요. 세금이 없으시면 여러분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이 없으면 정확하게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내가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신고를 내가 안 했는데 기한이 지나서 금액을 수정해서 신고를 하려면 그땐 번거롭거든요. 그땐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시는 건데 지금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국세는 신고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비용으로 인정받으셔야 돼서. 근데 위택스는 신고를 안 하셔도 이미 비용으로 인정받고 어차피 세금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나면 지급명세서라는 거를 또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조금 복잡하거든요. 이제 간이지급명세서라고 매월 내가 지급한 거에 대해서 매월 제출해야 되는 조금 귀찮은 절차가 있고 1년치에 대해서 또다시 제출하는 최종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근로퇴직 사업 종료 연금 요 소득을 내가 줬다 하시면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시는데 간이는 이제 간편하게 제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6개월분에 대해서 그 다음 달의 말일, 상반기를 7월 말일까지, 하반기를 1월 말일까지 제출하시고 사업 기타는 그 다음 달 말일, 1월에 소득이 발생됐으면 2월 말일 이렇게 매달 제출하시는 게 있고요. 이자 배당 기타는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 24년도 전체에 대해서 25년 2월 말일까지 요걸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어떤 효과를 주시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알바하시거나 아니면 투잡하시거나 근로를 해서 내가 받은 소득이 있다 하시면 그 지급처에서 요 처리를 다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요게 내 5월 소득세 신고할 때 나의 수입으로 반대로 지급 영수증 명세서로 떠요. 그래서 이게 주는 쪽 입장에서는 소득을 주는 쪽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행위고요. 반대로 소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요게 나의 수입 금액이자 내가 그때 냈던 세금을 기납부세 이미 낸 세금으로 정산하기 위한 증표가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셔야 원천세 신고가 끝나십니다. 원천세 신고서도 제출하셔야 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세트고 4대 보험은 별도 양식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4대 보험이 발생되는 순간부터는 사업을 하시면 사실 요거까지 매달 신경 쓰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세무사를 찾아오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인건비 이슈가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보험이랑 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소득이에요. 정규직 이제 근로자 이런 경우에 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원천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해서 매월 징수하는데요. 회사마다 떼는 요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왜 예를 들어보면 어떤 뭐 SK에서는 나 연말정산으로 엄청 많이 받았어. 그 직원들이 다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말은 거꾸로 되돌려 보면 미리 떼갈 때 많이 떼갔단 얘기예요. 그러면 세후 월급이 낮았겠죠. 미리 많이 떼갔으니까. 그거를 환급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직원들이 연말정산 때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거는 원래 들 뗐단 얘기예요. 원래. 매월 일정 요율로 떼는데 되게 적은 요율로 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계산해서 떼게 되고요. 이제 많이 다툼이 있는 게 요 부분이에요. 이 보험료 부분. 이제 사실 4대 보험 부담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자가 본인의 4대 보험도 내지만 고용주, 내가 소득을 줄 때 내가 이 친구의 4대 보험도 내가 절반을 부담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되시냐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200만 원인 친구를 내가 고용을 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본인 거 부담하는 게 10%, 20만 원 정도 되고요. 내가 그 친구를 부담해주는 게 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하나에 4대 보험이 40만 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200만 원인 경우에. 그리고 내가 그 중에 20만 원은 내가 순수하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부담돼. 사업소득자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세금만 내가 징수해서 대신 내고 4대 보험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약간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인데 어쨌든 이런 친구들을 고용하면 장점은 그럼 왜 이런 친구들을 고용하냐? 이제 고용지원금 관련해서는 정규직에 대해서 어떤 조세 정책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친구들을 고용을 너가 많이 하면 지원금을 줄게. 혹은 세법상으로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던가 이런 오늘 못 다뤘지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의 세금 계산을 했을 때 한 명당 최소 뭐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상자에 내가 해당이 되려면 4대 보험 직원을 뽑았을 때 요건에 해당돼야 그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받으려고 4대 보험 직원을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주 입장에선 이 친구의 4대 보험료랑 이 친구 거에 내가 내줘야 되는 4대 보험료 일단 내주면서 내 4대 보험료, 내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만 원짜리를 한 명 친구를 뽑아두면 얘 거, 내 거까지 나오니까 한 번에 4대 보험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 형태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떼고 본인이 부담하는 그 200만 원에 대한 20만 원과 세금을 제외한 급여를 수령해서 이게 월 세후 급여예요. 세후 급여를 수령하고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를 정산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득세 신고 행위를 하시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때를 통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걸로 가름이 되십니다. 근데 이제 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오신 분들 중에 있을 텐데 내가 사업도 해요.
근로도 있어요. 겸직 중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근로를 했는데 연중에 퇴사를 했어. 그래서 연말정산을 2월에 못했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가 제대로 정산해서 신고한 게 아니에요. 일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까지 있었던 분은 회사에선 내 사업의 유무는 모르고요. 근로에 대해서만 정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5월에 내 사업이랑 근로를 합쳐서 최종 정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도중에 퇴사를 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도중까지만 정산이 돼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연으로 정산이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도 다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5월에 신고 의무가 있으신 겁니다. 그러시고 이제 이 프리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종 코드 940909 뭐 예를 들어서 뭐 퀵 배달 서비스원 뭐 배달의 민족에서 알바하시고 쿠팡 알바 이게 다 여기에 해당돼서 수입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알고 갔는데 96만 7천 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 세금 떼서 그런 거고요. 그 3만 3천 원 뗀 거는 내가 낸 세금이에요. 원래 100을 받기로 했는데 96만 7천 원을 받았으니까 반대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소득세 신고하실 때 기납부세액으로 여기서 떼간 3.3%를 차감해서 신고하고 정산하시게 되세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군데서 알바를 해서 요런 세금이 발생됐다고 하셔도 그곳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5월에 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세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내가 수입 금액이 5천에서 8천 사이 정도 된다 하시면 그때는 세부담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내가 배달 기사인데 한 7천을 벌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런 프리랜서 배달 기사면 일단 사무실을 임차를 안 하실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 경비라고 할 만한 게 유류비, 뭐 오토바이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통신비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쓴 경비 대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추계 요 경비가 더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고 유형에 따라서 요걸 쓸지. 왜냐하면 실제로 쓴 경비가 뭐 기름값, 통신비 정도면은 뭐 한 2, 3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치면 이게 훨씬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걸 쓸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걸로 계산을 할지를 고민하면서 유리한 안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이제 3개월 미만 근로자를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은 분리과세로 끝나세요. 종합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 소득을 주는 쪽에서는 고용보험료만 떼거든요. 고용보험료를 떼고 그리고 그 사장도 이분의 고용보험료를 절반을 같이 지불을 해요. 근데 이 고용보험료율은 연금이나 건강보다는 요율이 더 낮습니다. 0.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보험료 부담은 없으신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타소득이 있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를 할 때가 왔다. 그랬을 때 이 일용직은 합산 안 하고 이미 소득 지급받을 때 다 끝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이 인건비를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내가 세법상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어쨌든 다 근로자 성격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법상으로는 노동자다. 그래서 주유수당, 뭐 이제 최저 월급 뭐 그런 건 다 적용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문 같은 게 필요하시면 보통 이제 좀 기장을 맡기시거나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 참여하셨는데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5월인데 소득세 신고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